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입니다. 오래간만에 학교에 오는데 너무 포근하고 좋습니다. 꽃도 많이 펴있고 어머님 품처럼 아주 사랑스럽고 포근했습니다. 또 우리 후배님들 이렇게 뵈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여러분 부패한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법원이 부패했다, 검찰이 부패했다. 지금 뭐 검수완박 뭐 이런 입법으로 막 시끄럽습니다만은 항상 저는 법대를 다니면서부터 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이 잘 지켜지고 또 올바른 판결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또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통합하고 미래로 좀 좋은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세계적인 평가로서는 우리나라의 그 부패 인식 지수는 32위, 덴마크나 싱가포르, 뭐 일본 이런 것에 비해서 좀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것, 대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비교 평가니까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뱅크라는 곳이 있어요.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라는데 이 사법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발표합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가 대체로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그 평가는 사법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가,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걸 대체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그 판결의 수준도 꽤 높다라고 월드뱅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할 때 유학을 가서 일본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학생이 손을 들어요. 그 학생이 왜 니네는 이렇게 위헌을 많이 하냐? 일본은 우리는 몇백 건 되는데 그럼 니네 왜 이렇게 위헌이 많으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허술하고 형편없이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다이나믹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바꾸려면 막 너무 많이 연구를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급하게 툭탁 해서 촥 만들어 놓고, 또 시대 상황이 금방 바뀌었다 그러면 또 막 적응해서 만들고, 그게 역동성이고 다이나믹한 거죠. 그러면서 개혁하는 게 우리는 빨라요. 그 성폭력 범죄 일어났다 하면 툭탁 해서 또 막 양형 만들고 또 무슨 죄도 만들어서 형량도 높아지고 사실은 그런 법률을 한번 다 재검토해서 우리 헌재에 많이 오는 사건들이 양형이 너무 세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와요. 이제 법정형 사형제가 형법 250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제의 양형은 쉽게 설명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이거든요. 그러면 사형제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판사가 집행유예도 할 수 있어요. 판사가 반을 깎을 수가 있어요. 형량을. 근데 이제 사형제 또 폐지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량을 높여달라는 주장과 사형 폐지,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우리 젊은 후배님도 생각하시면서 사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연사님과 바로 이곳 스코공원에서 뵙기로 했는데요. 연사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언제 오시려나? 후배들 만나려고 많이 뛰어왔다. 아닙니다 선배님, 왜 이렇게 뛰어오십니까? 후배들도 기다리신다고. 네, 일단 그러면 말씀 나눌까요? 그래. 네. 여기가 어디야?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 아, 여기 선배님 오신다고 어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 대단해. 우리 때는 여기 이런 큰 건물이 없었고, 이제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네. 그리고 여기 저런 마스코트 같은 것도 40년 전에는 없었어요. 선배님께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혹은 20대를 보내시면서 후회하거나 아쉬웠던 일들은 없으셨을까요? 저는 학부 1학년, 2학년 때는 서클 생활, 또 노는 거, 등산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 술자리 같은 데 있으면 빠지지 않고 가고, 친구가 뭐 어디 등산 가자, 축구하자 그러면 빠짐없이 하고 너무 놀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 후회된 것 같아요. 그 30대가 또 걱정이 저는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30대가 뭐 준비해야 할 것들 또는 30대 때 꼭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법대 다니면서 수업 들을 때 어떤 한 노 교수님께서 제가 주로 이제 앞자리에 좀 앉았어요. 여러분 어디 수업 들어가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선생님이 뭔가를 좀 더 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 말씀 중에 여러분 30대에 뭐가 될 건가를 생각하고 지금 20대를 준비하라. 30살에 네가 무엇이 될 것인가? 30대에 무엇이 될 건가? 그 말 듣고 나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뭘 잡을까? 30살에 뭘 어떤 자리에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됐어요.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후배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귀한 존재인데 일단 세상에 한번 나온 이상은 그 인생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이 행복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려면 어떠한 자질, 적성, 직업 이런 걸 가질 건가를 생각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일정한 자리에 있을 때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배려할 것인가. 결국 우리 사회를 보다 훈훈하고 따뜻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직업과 또 주위 교류 관계를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본인의 행복과 그리고 이제 사회도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충남 홍성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아버님이 공부 잘하니까 넌 서울서 공부해라 해서 서울 와서 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께 어떻게 보답할 건가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어요. 이제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전 시집, 소설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지금 청춘 시기니까 젊음 20대 때 항상 열정과 도전의식 가지고 20대를 잘 준비하면 남은 30대 좋은 자리에 가고 한번 어떤 직업을 잘 가지고 또 60살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노후를 또 준비하는 그러니까 20대에 어떻게 잘 준비하고 열정을 가지고 청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선배님, 근데 저희 후배들도 만나봐야 되거든요. 너무 저희끼리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후배, 저기? 어디? 여기? 네, 후배들이 보이네요. 네, 여기에요, 여기! 네, 이제 후배들도 다 왔으니 이번에 직접 후배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후배분들께서 이전에 미리 질문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선배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문과학 계열 22학번 구준회 학우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제가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사님. 성균관대학교 학부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판사라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힘든 로스쿨 입시와 로스쿨 생활을 버텨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막대한 업무량, 그에 비해 적은 봉급,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를 생각하는 스트레스, 사회와 언론의 질타, 여러 연줄로 이어진 법조계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법조인 대부분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더군요. 제 사회질서 수호에 대한 신념이 과연 이러한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헤매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판사의 길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사라는 직무에 내가 적합한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배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질문 주신 학생 후배님 오셨어요? 그래요. 질문 내용 보니까 질문 너무 훌륭해서 그 자체로 저 판사가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 좋죠. 그리고 법대로 오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적성이 좀 법을 다루는 성품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원에 와서 보니까 우리 후배님 말씀하는 대로 이 일이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해요. 근데 적성이 맞아야 돼요. 이 기록을 잘 꼼꼼히 살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 일단 본인이 적성이 기록을 잘 살펴서 올바른 판단 내리기 좋아하느냐, 또 검사가 돼서 수사를 잘해서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또 억울한 사정에 처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도움해주면 변호사가 좋으냐, 또 검사나 변호사 말을 듣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판사가 좋으냐를 잘 보시고, 또 평소에 무슨 논쟁거리 같은 게 있을 때 내가 잘 논리적으로 내 논리를 구사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법조인 적성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주먹국으로 상식에도 잘 안 맞고 어거지 쓰고 자기 고집만 이렇게 하고 남을 잘 이해하지 하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법조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가 다른 분들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보람, 이런 걸 생각해서 법관이나 기타 직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수준, 고민 봐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두 번째 학우분은 수학교육과 2학번 김건우 학우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육을 전공하지만 법조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과생이 법조계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과생이 법조계에 진출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자연계열과 법조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분 학생 후배님 오셨어요? 그래요. 그 이과생이 과거 우리 사법시험 볼 때 로스쿨 생기기 전에는 법학과 출신들이 대부분의 법조인이 됐어요. 간혹 이과생이 왔는데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로스쿨 되면서 기존 법과 대학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이제 완전한 미국식 제도거든요. 문과, 이과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대략적이지만 한 6대4, 7대3, 근데 자꾸 이과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의 논리력과 또 전문 지식을 갖춘다는 마음으로 로스쿨 가서 공부 잘 하시면 법조인 되는데 아무 지장 없고 더 오히려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행정학과 18학번 김민주 학우분의 질문입니다. 혹시 내리신 판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혹시 다양한 사건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형 판결에 관여한 적이 있어요. 사형 판결 내린 적이 있는데 그걸 3번이나 사형 판결 우리 재판부에서 내렸어요. 판사 3명이 관여하고 저보다 위에 부장판사님 계시고 저는 배석판사 시절에 제가 주심으로 있던 사건에 사형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 고민이 많이 되죠. 또 저는 민사사건 할 때는 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를 조정해서 판결 선고 이전에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는 사건이 많이 있어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들도록 하면서 원고 피고가 모두 만족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좀 적절치 못해서 오늘 이 정도를 줄이죠. 네. 정말 많은 사건을 맡으셨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곳 숙고공원에서 직접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께는 선배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선물로 드리고 선배님께서 직접 가져와 주신 머그컵을 또 증정할 예정이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선배님의 친필 사인까지 이제 들어있다는 점 기억하기. 네, 혹시 질문하실 학우분 계실까요? 선배님 한 명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그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후배님. 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20학번 한서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 법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주요 판례를 주로 보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군용법 관련한 것도 봤고, 방금 설명해주신 그 의료법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선배님에게 아주 꼼꼼히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찬성 의견이랑 반대 의견을 굉장히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법이 해석론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죠. 굉장히 명확하면서도 모호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은 우리 선배님 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헌법 소원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선배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일단 법률 규정의 취지를 살핍니다. 왜 이런 입법이 나왔는가? 그 다음에 상대방 주장은 왜 이런 입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뭐가 개선돼야 될 것인가? 그럼 개선되는데 어떤 조치가 수반돼야 될 것인가? 금방 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나 예산이 또 소요될 것인가? 그리고 세계 다른 입법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두루두루 보고 국민 여론은 또 어떤가 이런 것도 좀 봐요. 헌법재판은 시대의 흐름 상황,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우리 사회의 좀 나침반 같은, 또 우리 헌법재판소가 용광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분쟁을 용광로라는 쇠그릇에 다 넣어서 녹여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해요. 케이스마다 다 좀 틀리죠, 생각하는 관점들은. 네, 선배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고 다음 학우분 한번 또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21학번 아동청소년학과에 재학 중인 장서연입니다. 저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식입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있어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지금 인식입법에 따라서 더 많은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이때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국가 내에서 행정적 체제가 완벽하게 보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에게만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제가 학술제에서 관련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선배님이 이제 현재 법의 장소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만큼 해당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민식이법이라는 게 아동보호구역에서 사고 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법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일단 입법기관의 입법 권한을 존중하고 거기에 입법 형성권이 있고 재량이 있어요. 사회 여론을 반영해서 아동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죠. 보호를 하되 그 법을 어긴 사람의 또 합리적인 처벌, 죄와 벌이 좀 이렇게 비례적으로 좀 일치해야 된다는 또 원칙이 있어요. 크게 많이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초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드리고, 또 음주운전을 2번 했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법이 생겼잖아요. 그 윤창호법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많은 시기가 있으니까 가중처벌하자 했는데, 가중처벌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또 평생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2번 운전하면, 근데 20대 때 한 번 운전하다가 벌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20년 지나서 하다가 또 음주했을 때 이번에 벌금 내야 되는데 그걸 막 징역 2년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 있거든요. 얘는 20년 지났으면 과거의 전과가 너무 현재 가중처벌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거는 합리성, 비례성이 좀 없다라고 하고 해외 입법례를 또 찾아봤어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2번 저지른 경우에 음주운전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프랑스는 5년 이내에 2번 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해외 입법례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공익과 또 사익, 항상 비교 형량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본 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이제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그것이 합리적인 부분에서 과연 의문이 생긴다면 이제 선배님께서는 이제 비례 원칙에 따라서 늘 비교 형량을 하면서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안타깝지만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마지막 한 명 지목해 주시죠. 우리 한 분은 우리 후배 권찬 후배가 한번 정해 보시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저기 딱 과장 입으신 학우분 옆에 뒤돌아보신 학우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0학번 김혜빈이고요. 우선 교수님 여기 먼 곳까지 와주셔서 좋은 강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되게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해도 될지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니만큼 뭔가 교수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꿈, 그리고 학창시절에 가졌던 가장 강렬하고 치열하게 꿨던 꿈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 그리고 요즘 미란다 룰 알아요? 미란다 원칙? 그것도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판결도 미국에는 많고, 또 흑백 분리 교육의 위헌성을 지적한 separate but equal 그에 관한 판결 같은 것도, 그래서 미국 헌법이 재밌구나. 그래서 헌법을 택했고, 나도 헌법에 관한 전문 교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학원 들어가고 석사, 박사 했는데, 그래서 제가 논문 같은 거 쓰기 좋아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논문 쓰고, 4학년 때는 전국 사회과학 대학생 논문 발표 대회가 대구에서 있었어요. 그때 4학년 때 제가 가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주제로
논문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꿈은 대학 교수였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사법시험 막 합격하고 또 다른 은사님도 너 사법시험 붙고 나서 교수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학생들한테도 더 많은 영향력 있고 뜻깊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사실 사법시험 붙고 교수가 되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 수석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아버님께서는 야, 너 수석 합격했으니까 판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시골 분들은 또 판사를 더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판사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막 흘러가서 법원에 오래 남게 되고 했어요. 근데 꿈은 대학 교수고 대학 교수는 학문적인 연차를 쌓아서 후배들한테 좋은 지식을 전파해 주면서 또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 그다음에 젊은 학생들하고 계속 상하탑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잖아요. 같이 토론하고. 그러니까 사상적이나 마음적이나 학문적으로 계속 봄과 같이 계속 연구하고 끊임없이 생길 수 있는 청춘과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의사분은 뭐 환자만 보니까 너무 힘들 거다. 또 법조인은 검사들만 범죄인들만 만나니까 막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여러분같이 순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가 책 갖고 온 선물 받은 책 있잖아요. 그 박주영 부장판사가 우리 성대 87학번 후배인데 판사하면서 그렇게 아주 주옥 같은 책을 2권이나 냈어요. 판사하면서 피고인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을 교화하고 설득하고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등불이 되고자 했고 미래의 밝은 제도를 개선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하려고 하고 뭐 이런 좋은 책이니까 오늘 선물 받으신 후배님들은 읽어보시고 못 받은 분은 서점에 가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배님 오늘 날씨도 좋고 지금 왼편에 있는 벚꽃도 이쁘고 그러고 우리 앞에 앉아있는 후배들도 너무 이쁘고 이런 날에는 사진 한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가 좁으니까 이제 피크닉을 끝내고 포토존을 찾아볼까요?